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연을 굉장히 즐기는 편인데 오늘은 저를 째려보는 저 카메라 때문에 좀 긴장이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채우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좀 뒤에 저 카메라에 찍힌 다음에 모니터 저 너머편의 세상에서 제 강연을 보게 될 여러분들을 모두 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유전체 안에 새겨져 있는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삶은 하루하루가 선택의 고통의 나날들이죠. 굉장히 개인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짜장면을 시켜 먹을까, 짬뽕을 시켜 먹을까 개인적인 고민을 하죠. 그러한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하는가 하면은 저 위에는 최근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제 그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세계에 약 10위권 안에 든 큰 나라가 된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5년간 잘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또 우리 앞에 있었죠. 선택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가치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짜장면과 짬뽕을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을 위해 가운데 있는 짬짜면과 같은 아이디어 식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이에 걸맞는 삶의 무게처럼 선택을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어떤 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볼 것이냐,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이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권을 가진 사람보다 더 괴로운 것은 선택당하는 입장이죠. 여러분들 갑과 을이라는 말을 요새 많이 듣잖아요. 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돈을 주는 사람이 갑, 그 다음에 선택을 받고 그 돈에 따라서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해야 되는 을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을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 오른쪽에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는 3억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난 소중한 존재예요. 선택받기 위해서 비슷한 능력을 지닌 동료들과 같이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참 비정한 현실이죠. 이 선택과 경쟁이라는 것이 이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발전을 일으키게 하는 힘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마음의 그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체가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살아오면서 서로의 유전자가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 현상을 어떻게 각인시켜 왔는지에 대한 것을 짧은 전공 지식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이요. 저는 진화를 믿는 생명과학자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나 신념 때문에 진화를 믿기 싫으신 분도 있겠지만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생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진화 이론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화 이론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겠다시피 하나는 적자 생존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받는 것은 가장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정교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에 가장 잘 맞게 맞추어진 것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하나의 아주 처음에는 단순한 생명체, 공통 조상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과 같은 많은 종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즉 족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나무,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어로는 개통수라고도 부를 수 있죠. 저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쯤에 다윈이 활동하던 시절에 어떻게 해서 공통조상으로부터 다양한 생물들이 나왔는가를 아주 소박한 생명의 나무로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해켈이라는 분이 그린 것인데 해켈이라는 분은 무생물로부터 신에 이르는 영역까지 다양한 생명체가 그 사이에 있다고 보았고 신 바로 밑에는 바로 우리 인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진화해서 변한다는 것은 더 고등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더 퇴화됨으로써 환경에 어울려서 그것이 살아남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복잡해져서 환경에 어울려가지고 그것이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죠. 현대 과학이 보여주는 생명의 나무는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족보랑은 좀 다른 그림인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통조상을 원의 중심에다 두고 부채꼴처럼 펼쳐나가면서 다양한 생명체를 이 원의 줄레에다가 표현했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동물이니 식물이니 하는 그런 생명체들은 저 위에 동그랗게 빨갛게 표시한 부분 있죠. 저게 다입니다. 나머지는 너무나 작아서 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미생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생명체들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춰왔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땅을 파고 화석을 연구하고 서로의 형태를 비교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생명체든지 다 갖고 있는 DNA를 가지고 그 연구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는 용어를 들어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생명체는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DNA에서 중간 단계의 물질인 RNA 정보가 만들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생명체 현상을 영위하게 하는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중심 원리라고 하는데 결국 DNA 상의 어떤 일부분이 유전자로서 작용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한 생명체가 갖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의 총합, 유전자들의 총합을 게놈 혹은 우리말로는 유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교하기 좋아하잖아요. 등수 매기기 좋아하고.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기에 단순한 생명은 게놈이 작을 것 같고 복잡한 인간은 게놈이 제일 큰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생물에 따른 유전체의 크기를 오른쪽 그림에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사실 생명체와 무생물체의 중간쯤 되니까 논외로 치기도 하고요. 세균이 좀 작죠. 중요한 것은 눈금이 10배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 오른쪽 위에 인간이 떡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유전체의 크기는 굉장히 그 폭이 넓어서 소위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죠. 한 10의 4승에서 5승 사이의 범위에 오게 되는데 사람이 매우 복잡한 생물학적 기구를 갖고 있습니다만 가장 유전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명체들의 유전체 크기와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의 수를 한번 집계해 봤습니다. 대장균, 실험실에서 널리 쓰는 기구인데 기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생명체인데요. 약 410만 염기쌍의 유전체가 있고요. 그 안에 3,000에서 한 4,000개 정도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체는 대장균보다 한 1,000배는 큽니다. 그리고 유전자도 1,000배가 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맨 위에 사람의 유전자 수가 있는데 약 3만 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유전자 하나에서 원리적으로 한 가지 단백질이 나오는 것으로 과거에 나왔지만 한 곳의 유전자에서 RNA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RNA가 편집이 되고 서로 이어붙여지는 과정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제한된 수의 유전자에서 좀 많은 수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대장균의 유전자에 비해서 사람의 유전자 10배 넘지 않습니다. 좀 겸허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의 유전체 크기는 약 30억 염기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메바가 갖고 있는 유전체에 굉장히 작죠. 비교를 해보면. 유전체 크기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유전자의 수도 거기서 비례해서 크고 작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들 혹시 IT에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터를 이루고 있는 집적 회로가 있는데 그 안에 집적되어 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매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18개월마다 컴퓨터의 성능이 2배로 늘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과학에서 유전체의 염기서열 순서,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의 순서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무어의 법칙을 훨씬 능가하는 속도로 저 위에 있는 그림이 직선이 무어의 법칙에 따르는 방식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거라고 하면은 실제 생명공학 분야에서 염기서열을 해독하는 데 드는 비용은 더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엄청난 컴퓨터의 발전처럼 자, 왼쪽을 보세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쓸만한 고급 컴퓨터의 사양이었습니다. 알라딘 286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고전적인 컴퓨터인데 2년 전에 나온 지금 구닥다리가 되어 있는 휴대폰에 들어있는 CPU나 아니면은 기억장치나 그런 것들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일이 생명공학에서도 벌어졌죠. 염기서열 하나하나를 읽는 방법이 지금도 재래의 방법, 저 위에 보시면은 엑스레이 필름 위에 ATGC의 밴드가 있고 그것을 연필로 찍어가면서 읽는 일을 하는데 저거보다는 약간 발전된 방법의 서비스를 지금 5,500원에 900 염기쌍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단순 계산을 하면은 사람의 유전체를 30억 염기쌍이라고 했을 때 약 180억 원 정도의 돈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2004, 5년쯤에 차세대 유전체 염기서열 해독 방법이라고 하는 줄여서 저 위에 있는 NGS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이상과 같은 컴퓨터의 혁명적인 발전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하면은 사람의 유전체를 전체 시퀀싱, 그러니까 염기서열 해독을 하는데 약 700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즉 재래적인 방법과 비교했을 때 3,000배 정도 비용이 줄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요즘에는 DNA 분자 하나에서 어떻게 염기가 더해져 나가는지 그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정보를 기록하는 그런 장비까지도 나와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이런 장비에서 얻어진 서열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유전체를 분부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색체가 맨 위에 있고요. 이것도 기계적으로 막 부수면은 짧은 단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국숟가락이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 것을 칼로 자르면은 연결 순서 알기 어렵죠. 근데 국숟가락이 여러 개를 좀 준비해놓고 이것을 막 부숴가지고 막 흔들어서 부수게 되면은 어딘가는 겹치는 조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편으로부터 염기 서열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컴퓨터를 가지고 다 조각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원래 염색체를 구성했었던 유전체의 서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산탄식 방법, 산탄이라고 하는 거는 사냥할 때 총을 빵 쏘면은 작은 그 쇠구슬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사냥을 하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마치 유전체를 부수듯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이력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과정은 전적으로 컴퓨터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류를 수정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사람들이 직접 이제 눈으로서 확인을 하고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전체의 정보는 ATGC 4가지 염기에 마치 무의미해 보이는 순서인데 이 위에서 어떤 부분이 단백질 정보를 지니고 있는 유전자인지를 찾아내고 이런 작업들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직접 세포를 갈아서 거기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단백질을 순수 분리한 다음에 그 기능을 생화학적으로 검증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들은 또 아미노산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하니까 매년 이제 새로 발견되고 기능이 알려진 단백질들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쌓이게 돼요. 그럼 우리는 유전체 정보에서 염기 서열 정보를 얻게 되고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 아미노산 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마치 구글 검색하듯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알려져 있는 단백질 누구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한 그 정보를 컴퓨터만을 가지고도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예를 들어서 개인별 차이를 이용해서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내는데도 크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산업의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긴 하는데 지금 누구나 임신을 하고 나면은 정말 얘가 건강한지 기형아나 아닌지 그런 산전 검사를 하잖아요. 이런 걸 하듯이 앞으로는 태어나자마자 혹은 그 전에 전체 유전체 30억 염기쌍을 다 읽어서 이 아이는 어떠한 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정보를 부모가 미리 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일에 쓰여야지 차별에 쓰인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직장이나 보험을 가입하는데 어떠한 장애로 쓰인다거나 하면은 안 되겠죠. 저는 생명과학자로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유전체를 서열을 밝힘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종 간에도 유전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나 혹은 그 생식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넘겨받는 방식을 수직적인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족보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으면 그것이 부모와 자손의 관계가 되니까요. 근데 이것과 정반대로 서로 관계가 없는 생물종끼리 DNA를 서로 교환을 하는 일이 빈번하지는 않지만 꽤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평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사실 같은 종이라고 해도 세포를 통해서 벽을 넘고 들어온 DNA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거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수평적 이동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사히 세포라고 하는 담을 넘고 들어왔다고 해도 이것이 결국은 다음번 세대에 전해지려면은 정상적인 염색체 어딘가에 무사히 끼워져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기구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일이죠. 하지만 단순한 미생물 안에서는 이러한 유전자의 수평적 이동이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막 이제 서로 다른 종 간의 병원균들을 막 타고 넘어답니다. 그것들이 바로 다 이러한 유전자의 수평적 이동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구상에 생명체가 생겨서 진화를 거듭해서 현재까지 모습이 된 게 한 46억 년이라고 되는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화화될 수도 있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공룡이 멸종된 일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생명체의 진화 과정 중에 가장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세포가 다른 세포를 집어삼킨 일이에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사용해서 뭐 전자전달계니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얻게 만들어주는 기관이죠. 그것은 원래는 단세포 미생물이었는데 다른 세포가 그것을 집어먹은 거예요. 엽록체의 예를 들자면 약 10억 년 전에 다른 세포를 현재 우리가 남세균이라고 부르고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광합성을 하는 세균을 다른 세포가 집어삼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나눠지게 된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세포의 소기관이 각자 자기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단백질은 자기가 스스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생관계가 오래 설립되다 보니까 일부를 유전자를 잃어버리고 해계에서 그 원래 주인이었었던 해계에서 만들어진 유전자의 산물을 조금씩 갖다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떤 존재가 공존하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나눠지는 그런 경제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 슬라이드요. 혹시 햇볕만 쏘고 자라는 달팽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이제 엘리시아라고 하는 달팽이인데요. 그 북미의 바닷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는 몸이 그냥 누리끼리한 색인데 얘네들이 먹이로 해조류를 먹습니다. 그럼 해조류 안에 있는 엽록체를 소화시켜서 써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체내에 축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이 됩니다. 껍데기가 없는 민달팽입니다. 그러면은 자, 엽록체가 원래 식물체 내에 있었으면은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스스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 식물이 또 만들어준 단백질을 가져와서 자기 몸을 채워야 이 엽록체가 오래 살아요. 하지만 엘리시아한테 먹힌 엽록체는 그러한 단백질 공급이 차단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달팽이 몸 안에 이미 유전자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엽록체로 들어가서 엽록체를 죽을 때까지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몸 안에 들어온 엽록체는 이 달팽이의 세대가 끝나면은 끝이에요. 자손한테는 넘어가지 않고 알을 낳으면 그 알에서 나온 그 유충이 다시 엽록체를 먹고 공생관계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은 엽록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자기 수명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유전자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과거에 이제 공생관계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그때 먹었었던 엽록체로부터 뺏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공생관계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설립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땅속에는 식물체를 이롭게 하는 그러한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식물이 두 개가 있는데 굉장히 키가 다르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훨씬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페니바실로스라고 하는 세균을 저 식물의 씨앗에다가 단지 묻히기만 해서 심었을 때 저렇게 성장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물의 성장을 도와주는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물을 빨리 자라게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땅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잘 분해해주기도 하고 또 오른편 위에 있는 사진처럼 저것은 중앙에 해로운 곰팡이가 막 퍼져 자라고 있는 것인데 주변에 페니바실러스의 콜론이라고 부르는데 성장을 시켜놨더니 더 이상 곰팡이가 번지지 않는 것이죠. 즉 바로 해로운 곰팡이의 성장을 막는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 세균을 수포박테리아를 잡는데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체 서열을 저 세균의 유전체를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식물한테 유용성을 줄 수 있는 유전자 정도가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항생제를 만드는 유전자는 큰 덩어리로 존재하는데 이것이 다른 종에서부터 왔을 것이다 하는 증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장내 미생물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체중이 뭐 45kg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중에 1kg는 창자 속에 있는 세균입니다.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 1kg 정도가 바로 세균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저 체중은 얼마인데 1kg 빼주세요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되도록 깨끗하게 하고 모든 세균을 다 방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장 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갖고 있는 총 유전자들의 합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유전자들의 합보다 10배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생물체를 오가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슈퍼 오가니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 내에 가장 많은 미생물이 있고, 그 다음 피부에도 있고, 빗 속에도 있고, 입 속에도 있습니다.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성 미생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장염에 걸려가지고 항생제를 주사를 맞았습니다. 장이 한번 장 속에 있는 정상적인 미생물까지도 싹 나가버렸죠. 그 이후로 아직까지도 제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균형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대사를 얘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필수적인 비타민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은 사람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작까지 내려온 그러한 음식물들을 이 미생물들이 잘게 분해해서 흡수를 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냐면은 뚱뚱한 쥐랑 마른 쥐가 있었는데 장 이식을 해가지고 서로의 미생물을 바꿔치기 했더니 뚱뚱한 쥐는 마른 쥐가 되고 마른 쥐는 뚱뚱한 쥐가 됐다. 그런 재미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역 시스템을 조절해 줍니다. 완전 무균 상태에서 우리가 고등 생명체를 키우게 되면은 면역 기능이 제대로 발달을 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또 다른 동반자인 인체와 같이 연합해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연구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도 유전체를 해독하는 기술이 잘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미생물 연구 방법에서는 세포를 순수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배양 조건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을 통째로 DNA를 뽑아서 그것을 염기 서열을 해독하게 되면은 키우지 않고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의 다양성과 기능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또한 게놈 과학을 통해서 밝혀본 서로 나누어지는 지분 나누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한 단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과 재미있는 발견들을 놓고서 이제 맺은 말을 맺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낙관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 보였는데 생물학의 현상에서는 더 끔찍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생존을 위해서 서로 잡아먹는 포식이라는 현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이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현상도 있죠. 물론 이러한 현상들은 같이 중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밝은 면을 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제가 선택과 경쟁이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동료, 친구들을 떨쳐내야 되는 경쟁자로만 보지 마시고 서로 짐을 나눠지는 그러한 동료로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좋은 교훈들은 바로 우리가 생명과학을 연구하면서 얻을 수 있는 한 지식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속담을 하나 인용하면서 이제 끝낼까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메시지로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